좀 감회가 좀 남다르죠. 네. 저는 88년 민중의당 후보로 아, 하동남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국회에 처음 제가 저 문을 두드렸는데 네. 횟수로 치면 이제 2016년에 왔으니까 28년 만에 온 거고. 아, 그러시네. 네. 제 고향이 이제 하동남에서 3번 낙선하고 2년 전에 김포에 낙선했으니까 네. 이제 사전 5위로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소중한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제 고향에서도 국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는데 네. 그 김포 시민들께서 네. 제가 이제 시민 된 지 딱 지금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네. 아직 만 2년은 안 됐지만 네. 2년 만에 이제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그 뜻을 저는 무겁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김포가 빠르게 성장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뭐 교통,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도정도 했고 네. 또 뭐 국무위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김도원 후보를 선택하면 좀 지역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신뢰. 2년 전에는 이제 멀리서 온 뭐 날아온 철새 뭐 이런 이미지로 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이제 원외위원장을 하면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됐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네. 김포시가 이제 그 아주 한 7, 8년 수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내폴리스 사업이라고 네. 영산산업단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2번이나 보류됐다 어제 오후에 최종 통과가 됐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환경부의 환경회비를 받는 한강 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외위원장이었지만 여러 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환경부하고 심의 보류된 걸 풀어냈거든요. 원외위원장 때. 네. 또 지금 뭐 이거 최종 경기도 심의까지 이제 확정되어 가서 곧 이제 사업 착수할 겁니다. 아. 뭐 이런 것들을 네. 풀어내고 하니까 또 중간에 유스테이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 임대행 주택 있잖아요. 네. 유스테이 사업이라고 네. 하는데 그 사업도 이제 김포에 하나 들어오는데 기존 아파트보다 굉장히 높게 그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14층을 8층, 5층으로 낮추는 그런 민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도 풀어내고 하니까 원외위원장인데도 저 정도 심부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 김포시민 대표는 국회의원이 네. 되면 좀 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시민들이 이제 뽑아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뭐 어렵게 입법부 경험을 미리부터 하고 싶었죠. 네. 뭐 솔직히 정치는 이 여의도에서 국회와 정당이 있는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의도 멤버십 제가 한 번 됐더랬어요. 2006년에 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됐는데 네. 3개월 만에 이제 경남도지사 차출되면서 네. 또 그 지방선거에 대표하면서 전부 그 최고위원들이 그만두게 됐잖아요. 네. 물러나고 됐는데 잠시 여의도 멤버에 최고위원으로 왔었는데 정착을 못하고 네. 다시 이제 경남을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국회에 오고 싶어서 한번 출마한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년 만에 네. 5번째 도전 만에 와서 좀 의미가 좀 남다르고 예. 좀 일 제대로 된 네. 뭐 최고위원도 하고 강력단체장도 해서 뭐 중진하지만 그런 개업장 다 떼버리고 네. 초선으로서 또 뭐 작게는 우리 김포 지역의 현안을 좀 잘 챙기고 좀 크게는 어쨌든 뭐 대한민국 호가 잘 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이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나 양극화나 뭐 저출산 고령 일반적인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동료 의원들과 같이 좀 해소하는데 좀 기여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2년 전에 김포로 당에서 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팔달구에는 손학규 대표가 네. 이제 김포도 이제 계속 새누리당이 한 뭐 유정복 의원이 3선, 4선 네. 한 지역이고 굉장히 좀 우리 당으로서는 좀 음지라고 할까 네.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벌써 한 2년 만에 굉장히 이제 1년에 한 2만 5천 명씩 서울 쪽에서 들어오니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정치 지형이 좀 변해서 오히려 변화가 많이 돼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옛날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여당의 새누리당의 아성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야가 이제 정치 지형을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시의원은 6대4로 우리가 좀 불리한데 도의원은 2대1로 우리가 유리하고 시장도 우리고 국회의원 두 사람 중에 각각 하나씩이니까 정치 지형이 우리 좀 유리해졌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데 현장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그냥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하면 좀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그걸 좀 묶으면 민생을 잘 챙기라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뭐 크게 보면 당리당략을 또 더 좁히면 자기 개파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아마 느끼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느끼지면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이네. 그런데 하도 이제 싸우는데 그래도 한 당이 과반수를 넘게 되고 과반수를 넘는 당이 좀 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이제 그 본질을 상세히 안 보고 그냥 겉모습만 보면 국회가 아주 그냥 싸우는 난장판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걸 뭐 국민들이 너무 염려를 계속 해왔는데도 19대까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구조를 짜줘야 되겠다고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뭐 대화, 타협, 양보, 협상으로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는 이 3당 구조, 어느 일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구조를 이렇게 탁 프레임을 짜준 거 아닌가. 난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상대당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조를 짜줬는데 이 국민이 짜준 이 구조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잘 작동되게 운용을 하면 정말 이제 뭐 흔히 국회의장도 말하고 일반 말하는 정말 20대 국회는 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짜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서 또 뭐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성과를 못 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지만 뭐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심판하는 성격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반사이익으로 일당이 됐고 호남에서는 한 30-40년 뭐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줬지만 또 제대로 못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고 또 국민의당이 뭐 굉장히 생각보다 의미 있는 어석도 없고 했지만 호남에서 뭐 국민의당이 주권 정당이다 아니면 뭐 새로운 대안이라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나 각 당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이런 뜻을 잘 헤아려서 협력 정치를 할까 같은 뭐 연합 정치를 할까 이런 것도 좀 잘 읽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죠. 법적 시한인 6월 7일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소위 이제 좀 부담감이 좀 덜어졌잖아요, 각 당이. 그래서 나도 뭐 국회 경험이 없지만 일반적인 걸로 해서 야, 이거 한 달 정도 원 구성하고 한 달 가는 거 아니야? 6월 말까지도 가겠지. 6월 7일 어차피 넘겨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냥 뭐 바로만 협상을 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 그건 뭐 서로 여야가 이제 참 국민이 만들어준 구조 프레임에 입각해서 양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장은 이제 우리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맡았지만 법사 운영위원이라는 그 두 개 상임위를 내주고 또 예결위 정도 우리가 받는 게 맞고 또 여가위나 저 윤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비중이 좀 낮잖아요. 상임위 중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새누리 입장에서 뭐 본인들이 좀 통권 양보를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단단하게 가져간 훨씬 더 챙겼죠. 뭐 경제인 삼자위는 기재위 중무위 다 가져가고 삼자위하고 교문위는 국민의당이 알차를 가져갔고 기재위하고 중무위 다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장이라는 상징성 맹부는 얻었지만 실리는 뭐 오히려 새누리당이 얻었고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의원 상임위는 어디를? 저는 뭐 기재위로 그랬습니다.
기재를 해주시니까. 기재위가 이제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재위가 전체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큰 경제 발전 모델을 짠다 할까. 어쨌든 지금 예산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짜지만 네. 또 장기 뭐 정책 방향 이런 것도 기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저는 또 뭐 지방자치나 뭐 분권이나 또 행정 이런 일은 해봤지만 경제 전반적인 걸 짜고 운영하는 이런 경험은 없어서 사실은 다른 분들은 다 기재에 좀 연관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재를 선택한 이유는 한 상임위 한 2년 정도 기재 활동을 하면 기동력도 되고 또 뭐 아무래도 기재 활동 알려고 그러면 제가 자료도 보고 또 뭐 전문가들 초청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폭을 넓힐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닌가 해서 했고 또 기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이 좀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실에서 좀 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기재 상임위는 기재위 또 기재에서 만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경제 전반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지금 어쨌든 당대표인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거두인 또 김종인 당대표께서도 기재에 가고 계시고 하니까 좀 따님에 따라 좀 배우고 사실은 뭐 진보적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거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니까.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안빈 한불균이라고 논어에 나오는 논어 게시판에 나오는 그걸 저는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논어 게시판을 약간 변형했는데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좀 그걸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제 민은 불안빈이요 한불균이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최근에 내가 그걸 더 고민해 보니까 역으로 하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공정하면 가난할 이유가 없다라고 약간 김동완 씨가 해석도 돼요. 우리 사회가 그 룰이 공정하면 그 공정한 데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가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출발선은 같이 하게 해줘야 된다. 다른 박지를 잘해서 1등하는 사람도 있고 3등하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 있지만 출발선 자체를 뭐 금수저처럼 앞에 두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진보적 가치는 우리 사회를 발전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유효한 가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건 다수 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독일에서 좀 느낌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뭐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념적 규정을 하는 사람들 있고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스스로 우리 당이 중도 개혁 국민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집권자하고 반대 있는 당은 굉장히 뭐 좌파당, 이념적으로 공세를 할 때는 하물며 뭐 빨갱이로 이렇게 몰아서 중국 때는 고생 많이 했죠. 그래 했는데 저는 뭐 좀 더 크게 보면 흔히 말하는 정말 그 보수적 가치를 전혀 실현도 안 하면서 보수를 자처하는 그 수구 꼴통들이랄까. 뭐 그리고 사실은 진보적 가치를 막 햄냥하게 봐가지고 하는 뭐 종북 좌빨이라고 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극단은 좀 굉장히 축소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완전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미약하게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내고 좀 더 개혁 세력들 중에서 좀 더 합리적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서 국정을 좀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제 합리적 진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51%, 뭐 저쪽이 보수가 밀린다 해도 49%잖아요. 그런데 이제 51%를 득표해서 51대 49라는 규정을 해서 우리가 집권을 해도 49%에 이르는 전원하는 이 국민이나 정치 세력이 태클을 걸면 국정을 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당장은 그렇게 하면 양압처럼 비추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정책 사안별로 공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길게 보면 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다수를 해서 국정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대연정 그러나 당장은 뭐 그렇게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것도 정치 세력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기설에 의해서도 뭐 10년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주기설에 의해서도 우리가 와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을 가했던 지금은 집권 세력이 국정을 맡아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저 정치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더 맡기 위해서는 아유 나라를 거들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면은 가제는 우리 뭐 민주개혁 진영이 꼭 국정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이렇게 석가람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대연정을 새누리가 한나라당이 받으면 네. 조각권을 주겠다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말에 대한 그 말은 맞지만 정치 분위기라든지 정서나 네. 또 설마 그렇게 할까 그렇죠. 의심도 있고 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진정성 갖고 했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그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의 지지기반, 강력한 지지기반인 지역적으로 호남과 수도권에 있는 호남 뭐 분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새누리당하고 손잡는다는 게 거의 배신의 배신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문제 제기로서는 굉장히 네. 타당했지만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신뢰면에서 좀 많이 우리가 손해를 엄청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뭐 늘 의제를 선정하고 잘 문제 제기를 하는 면에서 대단합니다. 예. 굉장히 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한 너무나 그 의미가 크게 부여해주는 자랑이라 자랑스럽고 네. 아이고 막 그러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뭐 균형발전 분권 이런 거는 제가 행자부 주무부처장을 하면서 네. 일정 정도 좀 정책을 개성했다는 자부심이 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에 제기했던 남북 평화 문제라든지 뭐 저출산 고령 문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의제를 아젠다를 제시한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별 정치적 구현을 못 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너무나 송구스럽다 할까 저런스럽다. 다만 이제 뭐 그 경남에서 이제 저도 여러 번 지역주의 극복하고 네. 도전했잖아요. 이제 뭐 군수선거 이런 걸 뭐 지역주의 극복으로 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3번, 국회의원 3번, 6번 도전하면서 거의 뭐 무소속 내지는 민주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치가 어렵습니까? 그 지역 정당이 자리 잡고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런 뭐 점들 때문에 이제 늘 좀 불리하지만 맹도를 갖고 도전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언론에서 비틀 노무현 이렇게 닉네임 붙여주셨어요. 근데 뭐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그런 어제들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부담도 있고 실제 이제 야권 단일화만 되면 집권할 것처럼 또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뭐 국민의당은 좀 논외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집권을 국정을 맡기도 잘 해낼 수 있는 정도 역량이 준비된 사람과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가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심하다. 그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쨌든 당 대표나 당 지도부 이제 우리가 8월 27일에 이제 새 지도부 인데 당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우선 원내대표 구성이 됐는데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의 어쨌든 의원이나 지도부가 이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 경영을 맡기도 뭐 옛날 10년 동안 뭐그 성찰과 반성에서 온 준비도 있고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국민의당하고도 뭐 이렇게 그렇죠. 단일화 이런 거 하면 좀 더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는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냥 뭐 공학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뭐 단일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이제 일부 그냥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전당대 예정이 돼 있고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하고 있으니까 그 김도관 의원은 오히려 그 당에 좀 여의도에 물들지 않았다. 지금 이제 4선, 뭐 5선, 3선 이런 분들이 당 대표를 오는데 그분들도
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비전들을 잘 갖고 계시겠지만 네. 오히려 그래도 이제 그 여의도에 상당히 그 여의도 간섭이나 간행에 좀 익숙한 분들, 당이 지금까지 흘러온 당에 대해서 익숙한데 당이 깊이 관여한 적이 없는 뭐 오히려 김의원이 한번 이 부분 이제 요즘 뭐 김의원으로 붙여줍니다. 지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청도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한데 뭐 정당에 한번 나오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당 혁신에 대한 독일에서 정당에 대한 관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당 혁신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제가 크게 지금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정당 혁신에 대한 완성도를 갖고 완성된 구상을 갖고 있지를 않고 또 이제 어려운 기재에 내가 들어가 있고 또 뭐 김포 시민들도 지역 해난들 잘 챙기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제가 주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당에 제가 이렇게 당권에 도전할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당의 좋은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그 수권 정당을 메모를 맞추고 또 대선 후보들 경선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어떤 분이 지도부 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역할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당권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정리해드렸어요. 후보들도 앞으로는 아마 혼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집권해서 국정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거고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뭐 김부겸 이런 정도 분들이 뭐또 조금 당원이 좀 당 밖에서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그 대선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가정들이 좀 깨끗하고 좀 공장이 잘하면 이 사람 전체가 어쨌든 집권을 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정부로 그리고 실제 집권을 해도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다 하는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뭐 약간 수치로만 보면 경제 11위로 다시 올라왔다 하더라고 그제 여기 박근혜 대통령 개원 연설에서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하고 무역 대국은 이제 7위에서 6위로 올라오는 뭐 미국 CIA에서는 여기 뭐 어느 기구에서 7위인데 어쨌든 6, 7위 금어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무역은 좀 더 높은 나라이긴 한데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FTA를 통해서 경제 영토는 뭐 세계에서 두세 번째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혼자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요. 군사도 세계 7위 정도 되고 뭐 2050 클럽에 5천만 이상의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고 이런 걸로 보면 정말 대통령이 협력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87 체제 이후에 지금 6번째 대통령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번도 참 뭐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이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이게 대통령 리더십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원적으로 하면 이 제도 틀에 문제가 있다. 틀을 바꾸는 문제가 이제 개헌인데 저는 뭐 87 체제 30년 된 이 낡은 그 당시 또 보면 그 삼김하고 군부 정권이 타입의 산물로 강력한 국민의 요구였던 직선제를 수용했고 나머지는 유신헌법 기조를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뭐 토수장이 거의 그 조항들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뭐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한 부분의 경제 조항이나 인권 부분이나 뭐 이런 또 변화된 미래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만 해가지고 국회가 주도하는 믿지도 못할 아니 뭐 국회가 뭘 잘하겠다 너 권력을 더 가져가려는 뭐 내각제 하려는 이런 오해. 그것도 있죠. 대통령이 주도하면 또 미래 권력을 만들어내서 뭐 안전장치를 하려는 뭐 이런 업무가 있는 거 이런 뭐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제 토론회 가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고 또 시민사회나 뭐 학교 세운 게 이미 많잖아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동하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물고 정도를 박지원 대표가 어제 거거든요. 물꼬를 타야 되는데. 물고 정도를 터주고 국회도 이제 자리를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좀 이미
굉장히 많이 개헌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제 어디 문현한 교수님 8대 19대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기 기간 빠르면 뭐 7, 8을 늦어도 한 9월쯤 확정될 건데 오히려 지금이 개헌하기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미 본의가 워낙 뭐 많이 생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 정세균 의장 생각하고 좀 같으시네요. 예. 지금 적기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뭐 개헌해서 뭐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고 위헌집중부제, 분권행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내각제임제를 할 수 있고 그거는 국민들이 다 엄청나게 있고 국민 대토론회 이런 걸 해야죠. 그렇게 국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시민사회도 할 수 있고 각 정부의 주요 시도 뭐 중소도시 이렇게 다니면서 토론을 하면 이게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럼 4월 재보선 전에 국민투표를 하자 뭐 이런 그러는 이야기. 것도 괜찮죠. 이거 준비만 뭐 속도감 있게 하면 4월이면 지금 그래도 네. 한 10달이 남았으니까요. 예. 충분히 뭐 10개월이면 하죠. 그래서 4월 보선 때 그런 걸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민생 지금 뭐 거의 뭐 굉장히 이제 국민들 마음이 좀 피폐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는 불평등, 불공정한 게 심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지역 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그렇고 또 뭐 계층 간의 그런 것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남북 분단이라는 또 아픔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좀 자영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던 이런 좀 희망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가장 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고쳐내서 국민 일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이 돼야 하는 이런 게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법안도 뭐 신규 법안을 낼 수도 있고 기존 법안들 수정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불평등, 불공정한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이 컨셉을 잡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 또 뭐 안보를 튼튼 안보 제일정당 이런 걸 내세우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 국방이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 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유능한 경제정당 또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뭐 정책이나 법안들을 좀 내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다.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병사한테는 야박하게 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뭐 보상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희생자들한테 보상을 지금 한 건은 없지 않나요? 했나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뭐 하물며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서 뭐 소풍가다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까지 막 폄하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 좀 가슴이 좀 미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한 말로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개인은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맹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월호에 탔던 국민이 우리가 말하는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파하지 않고 막 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 사회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세월호 희생자들인데 보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원인 규명도 하고 진상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 부유를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단죄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첫 단추 잘못 끼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역사 청산 문제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나 진단 처벌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잘 해버려야 다음에 이런 재발이 안 될 건데 구의역 이런 거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좀
뭐라고 강하게 부딪혀요. 오해가 또 많아.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점은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해서 좀 이 여야가 좀 힘을 합해서 딱 한번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방치를 해버리고 진상조사도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엉어리로 남는 거잖아요. 갈등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굽는 거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더 나중에 부담이 되죠. 나는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우리 당원이잖아요. 물론 예. 이제 정계를 은퇴했다라고 이제 어디는 했지만 그 뜻은 그 당시에 그 칠상 5초도 같이 나갔는데 예. 이제 발달구 남경필 지사 지역에 나갔는데 저보고도 이제 그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손학규 대표 은퇴 선언했으니까 김두관 저 지사도 은퇴 선언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욕심이 많아서 은퇴 못해요.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그 긴 새로운 또 준비 기간에서는 뭐 이렇게 뭐 하고 강제로 간 거는 굉장히 그 괜찮은 행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강제로 가는 거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반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려고 갔다고 다 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적절하게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또 은퇴라는 어쨌든 뭐그 소하고 마음 속하고 조금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어딘가 그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다시 복귀하는 데는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건 지난 총선 전에 우리가 야권이 분열했고 새누리가 뭐 선진 앞으로 물러갈 수 있는 180석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좀 그 야권이 새누리당이 가반수를 넘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굉장히 대한민국 미래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복귀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이제 5.18 때하고 뭐 일본 개요대학인가 특강에서 뭐 해서 뭐 적절할 때 우리가 좀 손 대표 좀 나오실 수도 권유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 강조해서. 근데 뭐냐지 결심 안 했는데 나는 뭐 그 많은 그 경륜을 가진 분이 없잖아요 우리 당에서.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당내 경선을 한다면 손학규 대표가 경선을 해서 좀 전체 이제 스크럼을 잘 짜고 우리 진영이 정리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본인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죠. 박홍근 의원하고 저하고 뭐 배치가 기동민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선 후보를 다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뭐 조금의 힘이 보탤 수 있다면 보태드리려고 하죠. 소중한 자산이니까 다 뭐 잘 지내는 편인데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박원순 시장 하는 자주 보여줘. 뭐 최근엔 자주는 못 봤지만 네. 제가 한 30년 되잖아요.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예. 경남에 자치분권 활동을 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예. 잘 알고 이제 유력한 뭐 주자 중에 한 분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송영길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선언한 셈이죠. 예.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안 했지만 뭐 네. 강조해서 토크쇼 때 네.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송영길 의원도 거의 뭐 정부를 순회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식사도 한번 해서 도와달라고 음. 좀 일할 수 있게 하면 좀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식사도 한번 했는데 두 분은 이제 거의 뭐 비공식적이지만 선언한 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제 김부겸은 아직 뭐 며칠 전에 제3호 길 연설에 참여하고 했는데 박영선 의원이라는 국회 연구 모임 김부겸은 못 물어봤어요. 그 분위기가 못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김부겸 의원하고 같이 뜻을 같이 세우는 뭐 참모랄까 동지랄까 이런 분들이 좀 뭐 갈리는가 봐요. 대권과 당권으로. 대권 쪽으로 가자는 쪽하고 사실은 이제 당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를 맡으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1년 만에 또 그만두고 저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 당헌 당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면 뭐 모르기는 해도 뭐 내 생각이지만 저보고 뭐 인원을 찬화도 한잔 하자거나
아니면 내가 뭐 고민 끝에 음. 당권을 맡기로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이런 걸 할 건데 아직까지 고민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네. 아니 뭐 당권 걸었었던 이야기 들립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당내 이제 구도로 보면 뭐 그 문재인 대표 진영이 뭐 저 이렇게 직접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문 대표 진영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당권에 가장 유리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 대권을 준비 중이니까 뭐 당권 후보들 중에 뭐 이렇게 접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추미애 의원이 좀 한 발 앞섰다 이런. 추미애 의원은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했고 뭐 어쨌든 또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해석을 문재인 대표하고 그 좀 뜻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소문은 그래요. 이제 메시지. 신문 지지를 받아서 당권에 도전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요. 네. 이번에 대권에 디귿자도 꺼내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 그래요? 네? 열심히 그냥 하려고. 열심히 해라고. 예. DJ 활동 열심히 하라고. 하여간에 그 사전 오전 속에서 이렇게 그건 여의도 입성이신데 국회에 아마 국회란 무대가 또 정치인한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그 경제 여유라든지 다른 기반이 없어서 나는 당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뭘 해봐야 돼요. 국회가 저로서는 참 소중한 곳이죠. 저는 어렵게 20대 국회에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뭐 우선 김포 지역의 여러 가지 해난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또 크게 보면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호가 잘 가는데 늘 고민하고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지금 그 현안을 보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많이 심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 어쩌면 당을 뛰어넘어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해서 대한민국 호가 건강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데 국회의원으로 작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